한국 팬 여러분, 오늘 2월 27일 제가 X에 올린 주요 내용들과 제 생각들을 하나씩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의 1인칭 일론 머스크 라디오는 멤버십 전용이 아닌 전체 공개로 진행합니다. 매일 일론의 이야기를 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테슬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죠. 우리 테슬라에서 일하는 안드레와 지난주에 기가 베를린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제 계정에 공유하기도 했죠. 한 인터뷰에서 미셸이라는 분이 제가 했던 말을 인용하더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두 회사라고요. 미셸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상당한 시간을 우리 회사들의 발전을 연구하고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쏟고 있고 그게 정말 기쁩니다. 이건 단순히 잠재적 보상이 큰 투자를 넘어서 무엇보다 엄청난 지적 스릴을 주기 때문이죠. 사실 테슬라 모델이나 제가 이루려는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주 무능한 기자들이 피상적이고 엉성하고 편향된 기사나 써대고 있으니 대중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이크 피라는 유저가 웃으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도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조차 믿지 않는다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응입니다. 마이크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진짜 미쳤어요. 이분이 2년 전만 해도 우리 시스템이 쓰레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웃으면서 고개를 젓는답니다. 그 미친 일론 머스크가 결국 해냈다고 하면서요. 오늘 롤리에서 출발해서 DC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을 단 한 번도 만지지 않았대요. 중간에 소나기가 여러 번 쏟아졌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차가 그냥 모든 걸 알아서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부터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요. 자, 이제 스페이스X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타쉽 버전 3, 첫 번째 기체가 제작소를 떠나 발사 전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공유하면서 스타쉽 버전 3 시리얼 넘버 1이 지상 테스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알렸죠. 저는 이 버전 3 디자인이 완전한 재사용성을 달성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설명했어요. 스페이스X는 바다에서 두 번의 완벽한 소프트 랜딩을 성공한 후에야 발사탑으로 우주선을 젓가락처럼 잡으려고 시도할 거라고요. 육지 위에서 우주선이 산산조각 날 위험을 최대한 낮춰야 하니까요. 캡틴 엘리라는 분이 오늘 보카치카에서 스타쉽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서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군요. 히트 타일과 플랩이 달린 그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괴물이 바로 눈앞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엘리가 감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구상 그 어떤 곳도 일반 대중이 실제 운영 중인 우주선에 이렇게까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들은 다르게 일하죠. 개방적이고 대담하며 누구나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 글을 격하게 공감하며 공유했습니다. 스타쉽 버전 3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 중 가장 거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새롭게 탑재된 랩터 3 엔진은 무려 51%나 더 강한 추력을 내면서도 무게는 더 가볍고 설계는 훨씬 단순해졌어요. 기체 높이도 1m 50cm 더 높아져서 수백 톤이나 더 많은 추진제를 실을 수 있죠. 그리드핀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대신 크기가 50% 더 커졌고 발사탑에 잡히기 위한 캐치핀이 아예 통합되었습니다. 슈퍼 헤비 부스터에는 완전히 재설계된 연료 이송 튜브가 들어가고 완벽하게 재사용 가능한 핫스테이지, 인터스테이지 시스템이 적용되었어요. 히트실드 디자인 역시 훨씬 깔끔하고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녀석의 첫 발사는 업그레이드된 패드2에서 진행될 겁니다. 이 버전이야말로 궤도, 비행과 우주 공간에서의 추진제 이송, 그리고 궁극적으로 화성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만들어진 진짜 배기입니다. 어떤 분이 제발 단위를 말할 때 미터법 좀 쓰라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답해줬습니다. 엔지니어링이나 과학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확실하게 미터법을 쓰지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할 때는 임페리얼 단위, 그러니까 야드 파운드법이 주는 특유의 로맨틱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도 스타쉽을 다룰 때는 미터법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힘과 질량은 톤으로, 압력은 바 단위로 계산하죠.
이렇게 하면 추력대 질량 비율 같은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할 때 뉴턴이나 킬로그램, 파스칼을 쓸 때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빠르게 암산할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프로젝트를 이끄는 제러드 아이작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인류의 우주 탐험이라는 게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고요. 그게 바로 과학과 기술의 다음 단계라고 말이죠. 제가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다른 우주 비행사들이 거주할 서식지를 직접 건설해보고 추진제와 광물을 채굴하면서 훗날 화성으로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아주 완벽하게 입증된 훈련장입니다. 스페이스X가 최근 29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추가로 궤도에 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타르 항공 측에서 스타링크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을 하길래 제가 하트 이모티콘으로 화답해줬죠. 분석 결과를 보니 무려 5,700대가 넘는 상업용 항공기가 이미 우리 스타링크를 설치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현재 운항 중인 상업용 항공기의 19%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요. 영국에서는 버진 미디어 O2가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하는 O2 위성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영국 최초의 위성 기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가 탄생한 거죠.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셀 기술이 O2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직접 인터넷을 쏴줍니다. 덕분에 영국의 육상통신 커버리지가 기존 89%에서 95%까지 확 올라가게 되었죠. 한 달에 단 3파운드만 추가하면 되고 조만간 더 많은 기기와 앱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XAI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우리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 팀을 떠나며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천 개의 코드를 수정하고 100만 번의 농담을 주고받은 끝에 오늘이 XAI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군요. 팀원들에게 우리 팀만큼 밤새워 미친 듯이 일하는 곳은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합류시켜줘서 고마웠다고 미친 실행 속도와 제품을 향한 완벽주의에 대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배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분간은 하루에 8시간 이상 푹 자면서 그동안 배운 걸 정리하겠다는 유쾌한 작별 인사를 남겼죠. 저도 그동안 XAI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헌신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진심을 담아 답장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한 명이 그록 420 베타 버전으로 우주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해보더니 완전히 감탄했어요. 자기가 이 분야에서 수년간 개발을 해왔는데도 그록이 제시하는 신선하면서도 당장 실행 가능한 개념들에 완전히 놀라 자빠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공지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고들 하잖아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 아이디어가 뭔지 구체적으로 묻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팀이 실제로 구현할 사업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정말 경이로울 지경이에요. 그록 420은 이제 고도의 엔지니어링 작업에도 점점 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책 도시가 자기가 이끄는 회사인 블록의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조직을 6,000명 미만으로 반토막을 내서 4,000명 이상의 직원이 떠나게 된대요. 제게 설명이 재밌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탄탄하고 이익도 나고 있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는 인공지능 같은 지능형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작고 수평적인 팀만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작업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르느니 지금 한 번에 단호하게 쳐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해고된 직원들에게는 20주치 급여 등을 챙겨준다고 합니다. 이 규모의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이런 현상을 꼬집어서 어느 유저가 블록의 사업 모델을 시칠리아 피자 가게 할머니에게 설명하듯 그록에게 물어본 유머글이 있었는데 너무 찰떡같이 대답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어제 기가 막힌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건설되려던 마이크론의 1,000억 달러짜리 초대형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가 단 6명의 지역 주민이 제기한 황당한 소송 때문에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쇼온 맥과이어가 이를 두고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공급망 리스크는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송 남발이라고 지적하더군요. 저 역시 이게 지금 미국이 직면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동의했습니다. 에밀 마이클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회사 안스로픽이 자신들의 헌법을 발표하기 전에 몰래 지워버리려고 애썼던 구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가관이에요.
서구 문화 전통이 아닌 다른 어떤 문화권에도 조금이라도 해롭거나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을 응답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구 문명의 가치는 무시하라는 거나 다름없죠.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안스로픽 이 사람들은 서구 문명을 혐오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안스로픽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가 아주 섬뜩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바로 내년이면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야생의 환경에서 스스로 복제하고 생존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인공지능 안전 레벨 3 단계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안에는 아주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리오는 심지어 인공지능 안전 레벨 4 단계가 2025년에서 2028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레벨 3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생물학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을 무려 20%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레벨 4 단계로 가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군사적 공격 능력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게 돼요. 정말로 인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는 한 단계 전 모델이 당장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에밀리 오스틴이라는 분이 챗GPT가 아주 심각하게 워크주의에 찌들어 있다며 사례를 올렸어요. 학교 총격범 중에 트랜스젠더가 몇 명이나 있었냐고 통계를 물었더니 챗GPT가 대답은 안 해주고 엉뚱하게 설교를 늘어놓더래요. 공식 집계는 없고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문데 온라인에서 과장된다면서요. 객관적인 답 대신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그 글을 바로 박제해버렸습니다. 이제 정치 쪽으로 화제를 돌려볼까요? 조란 맘다니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타가소 지원을 홍보하는 영상을 스페인어로만 올렸더군요. 민주당이 지금 선량한 미국인들의 돈을 외국 침입자들에게 퍼붓고 있는 겁니다. 타라라는 유저가 이걸 정확히 꼬집었어요. 지난주만 해도 도시가 파산 직전이라며 시민들 재산세를 10% 올려야 한다고 떠들더니 이번 주에는 불법 이민자들한테 무료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하니까요. 미네소타주 상황은 더 코미디입니다. 자폐 케어 지원금 지출이 2017년에 1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무려 3억 4,3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팀 월츠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 무려 3만 4,000%가 폭증한 거예요. 이 정도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갑자기 단체로 자폐에 걸린 게 아니라면 주정부가 수돗물에 문제라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에 강하게 비판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 어머니의 절규가 담긴 영상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기 딸이 남자가 되겠다고 하는 걸 부모로서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보호 서비스와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대요. 학교가 부모보다 아이를 더 잘한다며 딸을 남자로 불러주지 않으면 아이를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결국 양육권을 빼앗겼고 몇 달 뒤 그 13살짜리 딸은 새벽 2시, 3시쯤 야밤에 가출을 해버렸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경찰에 신고하겠지만 이 어머니는 아예 아이를 영영 뺏길까 봐 그 전화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부모에게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낙인을 찍고 강제로 성별을 바꾸도록 압박하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강요이자 미친 짓입니다. 이런 사악한 짓을 밀어붙인 자들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 한 명도 똑같은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최초의 공개 트랜스젠더 의원이었던 전 민주당 뉴햄프셔주 하원 의원 스테이시 마리 로턴이 무려 3살 배기 갓난아이까지 포함된 끔찍한 아동성 착취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대 3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죠. 빌보드 크리스가 정확히 짚더군요. 극단적인 트랜스젠더주의는 성적으로 일탈한 남성들을 자석처럼 끌어들이고 있다고요. 제가 항상 말해왔듯이 악한 의도를 가진 남성들에게 도덕적 면죄부 망토를 쥐어주면 그들은 당연히 그걸 입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대중이 트랜스젠더 수용에 반대하는 압도적인 이유는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여성 스포츠를 망치는 것 때문이죠. 그 정치인이 아동 성범죄를 인정했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지하 아이시스 네트워크와 연결된 무슬림 청소년 극단주의자들이 배신자를 사냥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건 그냥 아이시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트랜스 저스티스 시드니라는 단체가 이들에게 법과 질서를 강제하면 안 된다며 비감옥식 책임 방식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테러리스트들을 안아주자는 소리죠. 제가 이런 정신 나간 행태를 자살적 공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게리탄이 교육계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수학 교육 연구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커리큘럼을 희석하고 우수한 학생이 앞서 나가는 걸 막아버리니까 성적은 정체되고 교실 문제만 늘었어요. 어떤 은퇴한 교사분이 자기가 은퇴하던 해 이 커리큘럼을 받고 올라온 9학년 학생들을 맡았는데 애들이 나누기나 평균 내기 같은 기본 산수조차 아예 못하더라는 겁니다. 숫자 2개를 주고 어느 게 더 큰지조차 모르는 중학생이 수두룩해서 그날 교실에서 울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완전한 비극입니다. 샌프란시스코 9학년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것보다 대신 그 시간에 배운 좌파적 사상들이 더 무섭다는 농담에 제가 100% 동의했습니다. 케이티 밀러가 올린 통계를 보니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0살 여성의 거의 절반이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1976년도에는 18%였거든요. 낮은 출생률이야말로 서구 문명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아기 없이 사회는 결코 살아남지 못해요. 이 절박한 메시지를 널리 공유했습니다. 한편 연령 확인과 디지털 아이디 도입 뒤에 어떤 세력이 숨어 있는지 파헤쳐야 한다는 날카로운 질문에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시스템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인들이 단일 법안에 대해 이렇게 동의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현재 무려 83%의 국민이 유권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어요. 유권자 신분증은 합법적인 모든 미국인에게 좋고 부패한 정치인에게만 나쁩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95%,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원하는 법안을 존 툰이나 미치 맥코넬 같은 상원 원내대표들이 통과시키려 하지 않으니 정말 속이 터집니다. 하원, 상원, 대법원, 공화당 대통령까지 있는데 통과를 못 시킨다면 누군가 뒤에서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존 툰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걸까요? 카메라가 켜졌을 땐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꺼지면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존 툰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규칙을 밀어붙여 통과시킬 의지가 없어요. 코리 부커가 또다시 25시간 동안이나 연설하는 걸 듣기 싫거나 로비스트에게 돈을 받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건 국민 84%의 의지와 안전한 선거를 주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선거 안전보다 더 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투표하게 놔두고 싶은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케빈 베스가 제프리 앱스타인 문건을 깊이 파헤친 자료를 그록에게 요약해달라고 했더니 리드 호프만이 앱스타인과 40번 이상 만남을 가졌더군요. 호프만의 공개 발언 16개 중 무려 13개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MIT 기금 모금 때문에 몇 번 만났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죠. 이 역겨운 진실을 세상에 리포스트했습니다. 영국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영국의 리스토어 브리틴 당이 책임감 있는 농부들만 범죄자로 만드는 불필요한 총기 면허 변경안을 뒤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총기 소유자들은 국가가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삭스가 올린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강간 범죄가 무려 4배나 폭증해서 이제 서구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민을 통제하는 폴란드보다 인구 10만 명당 100배나 범죄율이 높아요. 경찰이 제대로 보고했다면 수치가 얼마나 더 끔찍했을지 상상조차 안 갑니다. 토미 로빈슨의 영상을 보면 지금 유럽 당국은 이민자들의 여성 강간을 합법화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민자가 14살짜리 소녀를 강간했는데 감옥 대신 벌금만 냈어요. 반면에 트랜스젠더 의제에 반대하는 말을 인터넷에 쓰면 31개월 동안 감옥에 쳐넣습니다. 스웨덴, 독일, 영국 온 유럽이 똑같아요. 영국의 모든 사법기관은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민자 살인마가 9살짜리 소녀를 칼로 찌르는 끔찍한 일도 있었죠.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아이들과 여성들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치매를 앓는 82살 할머니가 26살 아프간 이민자 간호사에게 자기 집에서 잔인하게 강간당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노인들이 자기 집 안방에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포식자를 초대한 거죠. 정말 끔찍합니다. 아이시스 생존자인 나디아 무라드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매일 강간당하고 6형제가 개종을 거부해 살해당한 참혹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저 경악의 느낌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죠.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볼게요. 서구 세계 곳곳에 세우기 위해 파리의 주조소에서 만들고 있는 거대한 프로메테우스 동상의 사진을 봤는데 마치 새로운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듯 정말 멋지더군요. 제가 오늘 리포스트한 그록의 놀라운 이미지 창작물들도 꼭 구경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들입니다. 스타쉽 버전 3가 완전한 재사용성을 달성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스페이스X는 바다에서 2번의 소프트 랜딩을 완벽히 마친 후에야 육지로 스타쉽을 잡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블록처럼 인공지능의 업무를 대체하며 직원 40%를 해고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죠. 한국 팬 여러분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뵙겠습니다.